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이입니다. 라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편을 읽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274쪽이고요. 두 번째 문단.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3개입니다. 3개.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계란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세계이겠죠. 네. 운동을 위한 장소다. 아, 이거 놀랍지 않나요? 운동이 또 나왔어요. 세계란 운동을 위한 장소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죠. 세계란 뭔 것 같아? 세상이 뭔 것 같아?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을 해요. 뭐 당황하겠지만 우리들한테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란 무엇으로 가는? 세계란 무엇인가? 진이님 뭐 같으세요? 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갑자기 떠오르는 네. 혹시 라한님 있으세요? 세계가 뭔가요? 근데 세계랑 세상이랑 다른가요? 다르겠죠. 어감이 좀 다른 것 같기도. 그래요? 사람마다 다른. 단어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라한님에게 세계란 무엇입니까? 저도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냥 세계는 세계다. 세계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세상관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떠올랐어요. 세계관 하면은 내 뭐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이게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 추측해 보면 계곡이랑 그 개자 써서 세계이지 경계할 때 않을까. 괜찮죠? 네, 서로 경계하는 그런 딱 구분 지형의 세계고, 세상은 그냥 상상 그런 서로상 이제 서로의 조화 이런 느낌으로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그쵸. 보는데 맞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 한자가 안 찾아봐가지고 근데 좀 앞뒤로 모르겠습니다. 붙는 형용수사를 좀 생각해 보면요. 예.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는 말하는데 아름다운 세계는 좀 그건 이상하잖아요. 좀 그래요. 예, 저 그건 그래서 그래요.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 짧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세계는 어떤 경계, 공간, 장소, 그 지리랑 관련이 있는 게 세계 같고요. 이거 저희 추측입니다. 세상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관계적인 그 생물학적인 그런 느낌, 예,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세계란 운동을 위한 장소다. 세상에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첫 문장을 계속 곱씹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자, 2가지 나왔죠. 운동을 위한 장소. 근데 왜 놀라셨어요? 누가 감히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까요? 지금 제 생각에는 뭐 100사람, 뭐 1000사람한테 물어봐도 요즘 시대에 뭐 철학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세계란 운동을 위한 장소야. 누가 어떤 사람이 아무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 이거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뒤에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운동은 질적인 운동마저도 궁극적으로는 공간적인 운동이다. 공간적인 운동. 자, 모든 운동의 전제는 기계적으로 억누르고 충돌한다는 뜻으로의 접촉이다. 야, 이 문장들이 놀라워요, 읽으면서.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세계는 운동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데아는 움직이지 않는 거지 고정돼 않나요? 있다. 그러면 이 세계 안에 이데아는 없는 거죠? 형상이죠. 그 플라톤의 이데아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형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여기서 또 세계는 운동이다라고는 안 하고 운동을 위한 장소다라고 해서 장소. 운동과 세계는 이꼬르가 아니라 고정된 어떤 장소도 있지 않을까요? 운동을 위한 장소라면 운동은 사실 고정됨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네. 2가지 단어가 주목이 돼요. 운동을 위한 장소. 그러니까 장소가 있고 거기서 운동을 하는데 이게 운동의 주체도 중요해요. 지금 빠진 단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그게 뭐 생명체일 수도 있고 뭐 돌이나 뭐 물방울일 수도 있고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기 위한 장소가 세계인 거예요. 근데 그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운동, 어떤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성. 그게 공간적인 운동이고, 그러니까 두 물체가 기계적으로 억누르거나 충돌하기 때문에 접촉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는데 요거를 당구공처럼 탁 친 거예요. 탁 쳐서 타고 가는 거죠. 이때 접촉. 딱 치니까 가는 거죠. 이런 게 또 이제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거는 물체와 물체가 부딪히는 그 운동. 이렇게 딱딱 계속 치는 거죠.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존재의 핵심으로 계속 말하고 있었던 앞선 맥락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좋습니다. 그 이제 스스로 움직일 줄 아는 특성, 속성이 사실은 그 존재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 능력이었잖아요. 맞아요, 능동성. 맞아요. 그래서 존재를 위한 장소인가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 이외에 그냥 물리적인 접촉, 기계성 이런 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운동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외연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 되게 놀라웠고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유효한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생명체의 정의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 영혼도 우리가 했었는데 영혼도 스스로 움직이는 게 그냥 영혼이 뭐 생명이죠. 그냥 스스로 움직인다, 운동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게 단순한 뭐 이게 딱딱 치는 운동뿐만 아니라 물질이 어떻게든 뭐 변화하면 이게 수증기가 되든 뭐 이렇게 다양한 변화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 양상들, 그 양태들을 모두 아울러서 운동, 어쨌든 변하거나 움직이거나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운동이라고 한 단어로 집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운동이라는 범위가 되게 넓은 거죠. 물체가 어쨌든 변화하면 어쨌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계론적으로 생각한다. 자, 그러나 그는 운동을 질적 형상적으로도 파악할 줄은 알고 있었다. 자연적인 장소로 나아가는 운동도 있대요. 불은 위로 가려고 그러고 흙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이런 운동은 사물의 형상, 즉 사물의 질에 알맞게 주어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데모크리토스를 반대한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의하면 질적인 차이는 모두 부정되고 세계가 구별지어지는 것은 양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 이거 레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모여가지고 레고가 모여서 배도 되고 뭐 온갖 게 다 되잖아요. 데모크리토스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닐까. 원자론, 원자들이 이합집산에 의해서 다양한 사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공기, 흙 이 사 원소를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질적인 거겠죠. 사물의 본질이 어떤 양적인 관계, 아까 레고처럼 그게 아니라 이 질적인 에이도스에서 찾아져야만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원소로서 영적인 어떤 기운 이런 게 있는데 별들은 이 영기로 구성되었다. 이 별들은 그 재료가 대립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영원한 원한 운동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운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불멸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료가 대립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이 문장을 앞에를 봤죠. 물, 불, 공기, 흙이 대립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물과 불은 대립하죠. 물은 차갑고 불은 뜨겁고. 근데 아까 이제 불이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흙은 아래로 떨어져요. 대립하는 양상으로 네 가지 원소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장에 의하면 내재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립을 내포하고 있지 않고 이 별들은 영원한 원한 운동, 여기 전제가 있죠. 우리 앞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그리스인들은 고대인들은 그 원 운동을 가장 완벽한 운동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별들은 하늘의 별 보면 실제로 보면은 계속 돌고 있잖아요. 별자리들이 별 사진 찍어보면 원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상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의 질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질서는 물, 불, 공기, 흙이라는 4원소로 규정할 수 있고 하늘의 질서는 별
별, 이 연기, 이 원소, 이 원한 운동하는 대립도 없어. 이상적인 운동만 해. 요걸로 본 것 같아요. 두 개 나눠졌죠 지금 5원소가. 자, 소재의 과멸성과 불멸성에 따라 과멸성은 뭐 필멸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없어지는 거죠. 불멸성에 따라 세계는 원칙적으로 두 쪽으로 나눠진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성의 밑에 있는 세계, 땅에 있는 세계, 피안 저세상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별들의 세계 두 쪽으로 나눠진다.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가 결국 하나다. 오직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움직이는 모든 것은 최초에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 이게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는 운동자인 거죠. 부동의 동자입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앞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사람한테. 이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부동의 동자에 의존한다. 자, 그리고 이 세계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세계의 한복판에는 지구가 있다. 지구는 정지되어 있다. 이 세계 정중앙에 지구가 있는 거죠. 딱. 지구를 중심으로 56개의 구심적인 천개가 에워싸고 돌고 있어요. 꽃같게 돌고 있어요. 축을. 그때 당시 그 천문학이었나 봐요. 플라톤, 에오독소스, 칼리포스 뭐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관찰한 바를 통해서 계산된 거다. 당연히 지구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당시엔. 그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맨 바깥에 이 하늘의 맨 바깥에는 항성, 붙박이 별의 천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이 첫 번째 하늘이 그 안에 있는 하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하늘이니까 그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것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천개와 안쪽에 있는 천개의 관계는 형상과 진료의 관계가 같다. 형상 진료 우리 배웠었죠. 형상과 진료의 관계. 형상이 어떤 이데아 같은 틀을 잡아주고 진료가 그거를 모방 이제 따라가는 거죠. 진료는 형상을 항상 그리워한다. 이 문장도 계속 나와요. 이게 핵심 키워드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자, 이렇게 해서 요청되는 절대적이고 획일적인 운동을 다시 부정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천개를 당시에도 알았을 거예요. 완벽하게 도는 애들도 있지만 좀 예외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별들 중에서도 쟤는 좀 엉뚱하게 행동을 하는데 요걸 해명하기 위해서 책엔 이렇게 나옵니다. 별들의 독자적인 운동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예외 상황인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년에 이르러 여러 가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 부동의 동자를 가정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요. 재밌는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철저하게 관찰에 의해서 이 모든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내가 관찰해 봤더니 이런 거야. 그죠?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플라톤은요. 이데아로 모든 게 요약할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에 다 짜맞춰집니다. 근데 이데아는 현실에 없죠. 어딘가에 저 세상에 있는데 그 이데아를 모든 우리들이 갈망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들이. 근데 플라톤의 그런 거에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발하는 거죠. 아니다. 이데아는 이 내가 봤을 때 형상이고 형상과 진료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이점은 뭐냐면 형상도 있지만 진료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책상은 나무로 이루어졌어요. 이 당장 이 발 딛고 선 이곳 플라톤은 자꾸 하늘만 보니까 야 이거 진료야. 진료와 형상이 동등합니다. 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진료야. 그러니까 형상과 진료 관계. 어쨌든 재밌어요. 이거 한번. 자,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실체, 천개의 영혼들 이런 것들을 본 거죠. 하나밖에 없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첫 번째로 움직이는 자가 있다. 이것은 원래부터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며 따라서 위에서 말한 다른 움직이는 것들도 어떻게든 이것에 의존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해서 다시 세계의 통일이 유지되게 된다. 자, 부동의 동자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신처럼 나오는데
그 세계의 통일, 이 부동의 동제 때문에 세계의 통일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문단 276쪽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기의 세계상 이기도 했던 쥐구 중심의 세계상을 가졌으니까 근대적인 세계상이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됐다. 근대적인 세계상은 뭐 지동설이겠죠. 천동설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자 요하네스 일시베르그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중립적인 입장이기도 해요. 경험적인 자연과학에 커다란 공헌했다. 동물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 생물학에 그는 기여했다. 분류 형태, 생리, 분포 등의 다방면에 관심이 있었고 모든 분야에 걸쳐 놀랄 만큼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저자는 굳어버린 정신의 사고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발전에 대한 브레이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을 연구할 때 항상 새로운 진보를 하도록 자극을 주는 첫 번째 사람이다. 인용문이 나오는데요. 다윈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딱 보니까 그 저작을 보니까 자기는 린네와 큐비에르를 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나에게는 그게 두 분의 신인데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비하자면 초등학생에 지나지 않는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인용문을 넣으면서 저자도 존중을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공간과 시간, 세계의 영원성, 그 유한성의 문제 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순전히 철학적인 관점에서 생겼다.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이제 개요, 세계관에 대한 개요일 텐데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이 마지막 문장 보고 늘 지금도 이렇게 철학책을 보고 있으면서 철학이 뭐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네. 두 분의 철학 나에게 철학은 나는 철학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를 잠깐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철학은요. 여기 나와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을 하자면 솔직히 어디다 갖다 붙여도 철학은 철학인데 철학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세계관이다. 세계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 근데 그게 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단지 뭐 언어로 규정할 수 있냐 규정할 수 없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도 세계관은 다 있고요. 꼬마 뭐 4-5살짜리 아이도 심지어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이 철학은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나 그런 좀 엉뚱한 것들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좀 건강한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철학 공부가 필요하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면 세계는 철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뭐 이 정도. 저는 이제 책 읽어주시면서 이거 읽어주시는 거 들으면서 아까 물어봤던 질문 있죠. 세계와 세상의 차이. 예. 그걸 간단히 찾아봤는데요. 좋습니다. 예. 세계는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계는 대상이나 현상의 모든 범위라고 하는 의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제 국가 경계로서의 세계 그거는 다른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국어사전 1번, 2번, 3번 뜻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모든 범위. 네. 그래서 근데 대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 현상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계란 그런 범위의 어떤 것이겠고 세상은 말 그대로 시공간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관념적인 어떤 마음이나 사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런데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정의 내리거나 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세계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런 게 조금 정리가 되면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계란 무엇인가,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좀 더 좁히면 당신이 보는 대상이란 무엇이고 여기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탐구하는 것
그게 결국 궁극적인 오늘날의 철학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날의 대상과 현상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276쪽 그 하단부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세계가 영원하다. 자, 두 번째 정의가 나왔죠. 아까 첫 번째 세계란 운동을 위한 장소다 나왔고, 자, 세계가 영원하다라고 또 정의가 나왔어요. 세계에 대한 정의, 영원하다. 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세계가 진료적인 면에서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형상에 있어서, 즉 그 현재의 모습에 있어서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0년이 흘렀던 1000년이 흘렀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동식물들과 그 세계의 형상들,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영원히 존재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상에 있어서 영원하다. 생선과 소멸은 개별적인 것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종은 영원하다. 인간도 영원하고 강아지도 영원하고 불가사리도 영원하고 참새도 영원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종의 발생이라는 문제가 없다. 진화가 없다. 인간은 가끔 커다란 천재지변에 의해 계속되어 멸종되어 왔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존재하고 있다. 항상. 인간이라는 에이도스가 멸망한 일은 한 번도 없다. 인간은 그렇다 쳐도 인간도 언젠가 멸망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이미 멸종된 그 종들이 많죠. 생물 종들이. 인간이라는 에이도스라고 하면 일단은 인간 본질, 혼, 영혼, 뭐 원인, 형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쵸. 인간들 자체는 멸종할 수는 있어도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에이도스 자체는 멸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다 사라져도 어쨌든 인간이라는 걸 규정할 수 있으니까. 플라톤 이론이죠. 그렇죠. 이데아죠, 이데아. 이데아가 사라질 수는 없겠죠. 자, 이것은 분명히 일종의 플라톤의 이론이다. 바로 나오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이유는 플라톤이 세계의 시작을 시간 속에다 정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세계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은 진료와 형상 이외에도 특히 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운동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론에서 밝혀진다. 자, 세계가 영원하다. 요거는 운동이 영원하기 때문에 진료와 형상도 영원하고. 재밌죠? 세계가 왜 영원하냐? 진료와 형상이 영원해. 운동도 영원해. 그래서 세계가 영원해. 이런 논리. 만약에 운동에 일단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운동은 시작에 앞선 다른 운동에 의해서만 가능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움직여요? 그럼 이걸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또 있겠죠.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계속 나와요. 지겹도록 나옵니다.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되는 것은 다른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며 이런 사고가요. 가만히 보면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인 사고가 A 다음에 그러니까 A가 B를 쳐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떤 문장을 치고 논리가 어떤 논리를 칩니다. A 다음에 B가 나오죠. B 다음에 C가 나와요. C 다음에 D가 나와요. 이런 거예요. 연역적으로. 운동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논리, 이건 인간의 사고도 그렇죠. 재밌어요. 이게 진짜 일관성이 있다는 이 사고 자체가.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제 플라톤의 어떤 논리 이론을 좀 더 진전시킨 측면에서의 어떤 조화, 통일 이런 측면이 좀 좋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 둘, 세 번째 쪽 직전에 바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 영혼 얘기하면서 그 영혼의 독립적인 어떤 불멸에 대한 바를 파고들어서 조금 더 직접 발전시키려고 했었으면 훨씬 이 이론이 조금 더 깊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기승전 조화, 기승전 유기성 계속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시도가 사실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 그 한계로도 많이 이야기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플라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따랐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치고 쳐요. 이전에 운동이 있어야만 이것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되는 것은 다른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게 차례차례 거슬러 올라가면 마침내 맨 처음에 움직이는 자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맨 처음에 움직이는 자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자, 그 자체로 존재한다.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거죠. 순수한 현실태, 가능태는 없습니다. 요 처음에 존재하는 자는 오로지 현실태예요. 따라서 항상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운동에는 끝이 없다. 왜냐면 얘는 제일 처음에 있는 자, 이 부동의 동자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한 운동의 끝이 없겠죠. 얘가 그 유명한 엔텔레케이아죠. 네, 막 움직여 계속. 어쨌든 이게 신이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왜냐하면 이 끝은 여태까지 운동보다 오래 계속되는 다른 현실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계는 그래서 영원하다. 얘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중앙에서 계속 막 흔들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온 세계가 흔들려요. 얘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는 게 단지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어쨌든 어떤 영향을 받아요. 얘 때문에. 이 세계는 시간이 없다는 뜻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뜻으로 무한한 것이다. 그런데 진짜 영원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역시 시간이 없는 것, 무시간성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드디어 공간,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공간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철학자들은 공간과 시간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보는가? 요거 중요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공간이란 뭔가? 이게 세계관이죠. 정말 기발해요. 공간은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진료와 일치되는 것도 아니며 또 개별적인 물체의 형태나 물체들 서로 간의 거리와 일치되는 것도 아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공간은 재밌습니다. 이게 정말 기발해요. 에워싸는 물체와 에워싸여지는 물체와의 한계다. 다시 공간이란 에워싸는 물체와 에워싸여지는 물체와의 한계라고 해요. 이거 도대체 뭔가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아래쪽.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체들이 다른 물체들에 의해서 에워싸여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 물체의 장소, 개별적인 공간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세계 전체도 한계에 의해서, 즉 창궁, 하늘이겠죠? 창궁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보편적인 공간이 생긴다. 따라서 그가 많은 이유를 들어 데모크리토스에게 반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텅텅 빈 공간이란 없다. 지금 우리 녹음실 여기도 간단히 말하면 이 녹음실 이 벽면이 있잖아요. 벽면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죠. 에워싸는 물체와 에워싸여지는 물체는 지금 우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벽면 안에 있는 이 모든 물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석고를 퍼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석고는 그대로 공간에 가득 차겠죠. 그게 공간입니다. 공간. 에워싸는 물체와 에워싸여지는 물체와의 한계다.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되게 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네, 공간과 시간은 일단 시간과 공간이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따로 떼어서 존재한다고 고대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죠. 그 단어가 시공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아인슈타인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절대적 시간성 해서 이제 뉴턴으로 얘기되던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맞아. 그래서 시간 따로 절대적으로 존재했고 공간 역시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이후로 시공간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연계성, 뭐 관계성, 우리 인터스텔라 보면은 되게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과학과 더불어서 얘기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시간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상대적 시간성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는 놀라운 지점은 공간과 장소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과 장소는 되게 다른 것인데 오늘날에도 이 공간과 장소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따로 떼어서 얘기가 될 만큼 되게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간을 굳이 번역을 하자면 스페이스로 번역이 되고 장소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로 구분을 하는데요. 스페이스는 우리가 인간이 최대한 인식할 수 있는 차원이 3차원이잖아요. X축, Y축, 그리고 Z축에서 3차원으로 우리 3D 프린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3차원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최대의 시공간인데요. 사실은 세계는 4차원이죠. 그 안에 시간이라는 축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세계에 대한 차원이 4차원이고 그게 바로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인간은 사실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3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점유, 점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뭐 좌표 평면에 점 찍고 뭐 우리 수학에서 뭐 그런 거 했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장소는 조금 더 인문학적이고 공간 안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개별 공간. 여기서 개별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날것의 예로 들어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 그런데 특정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지도에 이제 이것도 좀 애매한 것이 우리가 지도라고 하면 오늘날 이제 평면에 그려진 지도를 표시하는 그런 걸 연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제 인터넷 핸드폰에 켜서 그 지도 웹 앱 이런 걸로 사실은 내비게이션 이런 걸로 기억을 하죠. 그런 형태는 지도와 위치를 나타내주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점으로 인식하는 게 있고 어떤 신호에 의해서 가까운 것 그리고 신호가 강한 것에 따라서 상대적 거리와 절대적 거리를 인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딱 점 찍어서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라고 했을 때 지도에서 딱 찍어서 보내주는 그 장소 있죠. 그게 공간이고요. 이제 그게 공간이 장소가 되려면 내가 그녀와 처음 만났던 영화관 이렇게 의미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장소 개념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헤테로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장소성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똑같은 장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뭐 스타벅스라고 하면 다 천편일률적인 공간 장소의 모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자세한 논의까지는 없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공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맞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면 공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공간은 매우 실제론적으로 생각된다. 즉 모든 것은 물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물체로 가득 채워져 있대요. 텅텅 비어 있는 간격이란 없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어떤 당시에 어떤 사상에 대한 반박을 플라톤도 그랬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비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텅 빈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는 텅 빈 공간, 빈 공간 자체에 되게 의미 부여를 크게 하죠. 네. 여기서 이제 세계를 얘기하면서 나온 텅 빈 공간의 의미를 다시 거꾸로 오늘날에서는 존재의 텅 빈 공간으로서 공백으로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으면 되게 와닿으실 것 같은 그런 맥락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겐 그게 없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성과 연결이 되고요. 신으로 메꿔지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맞아. 전체주의와 연결이 됐을 때 전체주의. 되게 막강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관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텅 빈 공간이 없다. 내용은 돌보지 않고 에워싸는 물체에서 에워싸여진 물체를 한계선에 따라 떼어낼 때 우리들은 새로운 사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것을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간은 안정되어 있는 것이고 아래와 위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가능해지므로 운동도 있게 된다. 안정된 공간.
접촉이 가능한 공간, 운동하는 공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가정이 들어가요.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면 모든 것들이 방향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되고 또 어디로든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물체들을 에워싸고 있고 물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의 외부에는 공간도 없다. 세계 외부엔 공간이 없어요. 세계 안에서만 물체가 공간 안에 있게 된다. 전체로서의 세계 자체는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세는 그를 이해했고 근대는 그를 배격하게 되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자, 다음 이제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실제론적으로 이해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간이란 앞섰느냐 뒤섰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 운동의 수다. 이것도 운동이 나와요. 다시 한번. 시간이란 앞섰냐 뒤섰냐 하는 관점에서 본 운동의 숫자인 거죠. 설명이 필요한데 운동이 없이는 시간도 없다. 정말 운동이 중요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방향성이 있는 거죠. 방향성. 이제 여기서의 숫자는 순서예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야 순서. 이제 뒤로 갈수록 목적에 향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앞섰냐 뒤섰느냐의 운동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시계가 거꾸로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절대적 시간성에 대한 얘기.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죠. 예, 운동이 없이는 시간도 없다. 운동의 개별적인 국면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른 것과 늦은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이미 그 자체 내에서, 즉 밖에서부터 오는 물체적인 작용을 경험하지 않고서 스스로의 내면적인 삶 속에서 이런 운동을 지각한다. 시간은 역시 현실적으로는 물체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시간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세계 밖에는 시간도 없다. 아까 우리 세계 밖에는 공간도 없는데 세계 밖에는 시간도 없어요. 혹시 네. 영화 큐브 보셨나요? 옛날 영화인데 혹시 아시나요? 그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공포 영화를 안 봐서 근데 어떤 건지는 맞아요. 알아요. 좀 잔인하죠. 눈을 떠봤더니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수도 있고요. 범죄자도 여러 감옥을 탈출했던 유명 범죄자도 있고요. 막 수학에서 능한 천재 소녀도 있고 막 이렇게 아무튼 개개인이 큐브 안에 방에 갇히는데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성과 시간성을 모두 담고 있어요. 와,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철학적이네요. 네. 좋습니다. 계속 해보면 시간은 역시 현실적으로는 물체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시간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세계 밖에는 시간도 없다. 시간의 단위는 지금, 즉 직접적인 순간이다. 이거 재밌어요. 이 순간은, 시간의 단위가 순간이죠. 순간은 신비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한편으로는 과거와 현재를 나누며 다른 편으로는 다시 묶어주기 때문이다. 1초, 2초에 흐르는 게 과거와 현재를 분절하죠. 나누고 하는데 딱딱 끊어지니까. 근데 그게 또 나누면서도 다시 묶어줘요. 이 역설. 이 문장 멋있다. 보면서 별표 쳤습니다. 나눠짐으로써 시간의 차이가 생기며 현재에 합해져 있음으로써 연속성이 생긴다. 멋진 문장이죠. 나눠짐으로써 시간의 차이가 생기고 현재에 합해져 있음으로써 연속성이 생긴다. 시간에는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말해두었다. 하나하나의 시점이 정말로 시간인 이상 이 시점들은 항상 앞뒤로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시간을 아무리 카운팅해도 어쨌든 그게 이제 앞뒤로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초 뭐 이렇게. 따라서 시간의 진짜 끝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간은 끝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증,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증을 한 거죠. 자, 279쪽 이제 요 마지막 문단인데요. 세계는 무한하지가 못하다. 시간이 무한한데 세계는 무한하지가 못하대요. 요걸 또 논증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에서 배워 한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처럼 실체적인 것이라고는 이해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의 성질, 속성이라고만 이해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뜻으로는 무한한 것에 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물체는 그 개념에 따르자면 평면과 따라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마찬가지로 수의 개념도 끝까지 세어버릴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끝까지 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자, 물체도 평면과 한계를 가지고 있고 수도 무한한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의 물체, 즉 이 세계 전체도 하나의 물체인데 이 하나의 물체가 무한할 수 있겠는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한정자라고 하는 개념은 미완성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과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이란 뜻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형상이 그의 형이상학의 원리이기 때문에 형상 진료의 형상이 형이상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세계는 이미 절대로 무한한 것일 수가 없다. 형상은 정해져 있잖아요. 무한한 것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시간은 무제한 적이라는 것과 아까 전제가 나왔죠. 시간은 무제한해. 또 물리적인 양은 무한히 분리될 수 있어. 이런 가능성. 숫자는 무한히 증가할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이 부딪혀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도록 결단한다. 자, 요 문장 중요합니다. 자, 무제한적인 것은 가능적인 것의 영역에만 있고 현실적인 것의 영역에는 없다. 다시, 무제한적인 것은 가능적인 것의 영역에만 있고 현실적인 것의 영역에는 없대요. 이런 정의를 내린 거죠. 무제한적인 것은 생성되고 있는 것이며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물리적인 양과 수에 관한 사실에는 들어맞을는지 모르지만 무제한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의 이론에는 들어맞질 않는다. 진정으로 무한한 것은 비물체적인 것의 영역에만 있을 수 있다. 무한한 게 물체가 아니라 비물체적인 영역에만 있대요.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와 생명, 인과관계와 힘에 있어서 무한한 그의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 또 나왔죠. 요거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했어요. 한번 두 분의 생각을,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계속 세계 자체를 좀 아리스토텔레스답게 보고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답게. 그게 왜냐하면 무한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아직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체계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앞선 논리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읽혔고, 그래서 전체성에 대한 어떤 희망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낭만? 이런 것들을 사실 버리지 못하면서도 그 개념의 끝에는 궁극적으로 신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읽었습니다. 플라톤도 우리가 그 낭만주의자라 그럴까, 꿈꾸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었는데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그 초월적인 영역을 상정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되게 분명히 스승의 영역 안에 있다고는 보이는데 그 스승은 사실 그 초월적인 영역과의 현실을 되게 구분을 정확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느껴졌고,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 대한 구분을 계속적으로 연결하려고 이것저것 도입을 많이 해서 진료든 뭐든 종합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종합을 하나의 체계로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본인 스스로도 여러 한계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고 후기로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기도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 종합 전체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플라톤보다는. 맞습니다. 그런 뉘앙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라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내용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예전에 영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하도 모르겠어서 이제 말장난으로 영과 원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계속 나아가는 형태가 영원이다. 그러니까 1이 완성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영원이다. 이렇게 말장난으로 그냥 제 멋대로 영원을 개념화시켰었는데 그런 생각이 여기서 이제 무한하는 그 숫자로 보고 떠올랐고, 하나는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이제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남보다 이제 와 저건 어떻게 생각했지를 딱 한 사람 빼고는 최근 들어서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그 하나의 그 사람이 아이유였거든요. 노래로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가 나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시간의 바깥 어딘가에 이제 시간의 끝이라는 개념 자체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제 멀티버스, 유니버스 이렇게 다 나오지만 그 다 시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집이라면 이 집 밖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유가 시간의 바깥이라는 그 제목 자체로 노래를 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이제 처음으로 아예 제 개념 자체를 확장시킨 누군가의 상상력이었고, 항상 판타지나 이런 거 보면 어렸을 때 이미 습득이 돼서 와 재밌다, 이제 불꽃 막 튀는 거 이거 재밌다 이렇게 느낀 적만 있지,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이상의 표현을 제가 모르겠어서 충격까지 받은 건 아이유가 최초였는데, 그 시간의 바깥이라는 개념, 이 부분도 이제 시간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의 바깥을 얘기했죠. 공간의 바깥.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철학자들 위대해요. 이미 다 말해놨어. 네. 위대한 예술가들은 아마 철학, 문사철 정도는 일상처럼 옆에 두고 아이유도 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은 몰라도 어렴풋하게 이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살면서 개념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윤리학 하나 남았죠. 아니요, 지금 신 오늘 신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윤리학 하나 남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작함에 있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끝에 가서 보면 좋겠다라고 했던 페이지가 197쪽부터 이제 나왔던 그 저작에 관련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제 얼추 읽으셨다면 한 번쯤 뭔가 정리가 필요할 텐데 뭐 형이상학이든 시학이든 뭐든, 그래서 그 부분들 저작에 대한 정리와 그 해석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제 197쪽부터 시작되니까 이 부분들을 나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대에 관한 여러 학설들 이런 것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명한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정리했는지를 읽어보시고 정리 소화하시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